오늘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 20대 혹은 30대 중반 심지어는 40대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비성숙성이 우리 시대를 특징 짓고 있어요. 그건 아마 한국의 경우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16년 붕괴된 청년 세대.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작업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꿈꾸는 능력이에요. 저는 그거를 꿈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Dream Capital.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가설이에요. 어떤 사회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미래를 상상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는 그렇게 미래를 꿈꾸는 능력 자체가 고갈되어 있거나 그런 꿈이 환상적인 방식으로 펼쳐지는 사회가 있어요. 한국의 70년대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혹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어요.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심각할 정도로 자신들의 집합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아주 소박한 꿈을 꿉니다. 친구들과 캠핑 가서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도? 근데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접근하는 관점은 겁 없이 무언가를 향해 질주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집단, 20세기에 발명된 그 청년 세대라는 집단이 문명사적으로 소멸했다.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가 나이가 25세가 되고 26세가 되고 30세가 되어도 그 아이들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때나 30대 때 가졌던 멘탈과 굉장히 다른 상태의 내면 세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청년이었던 건데 그 청년이 청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된 청춘은 60대 이상의 부유한 노인들이 가져갔어요. 훨씬 젊은 외모에 파워풀한 에너지에, 그렇죠? 60대 이상의 삶을 또 꿈꾸면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거든요. 20대 청년 세대는 청춘으로부터 분리된 채 여러 가지 병리적인 징후들을 끌어안은 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청년의 현주소예요. 한중일 세 나라 청년들의 차이점. 일본 청년들은 조금 한국이나 중국의 청년들과는 다른 패턴들을 보여요. 역사적인 그 사회의 형성 과정이 좀 달라서도 그렇고 우리처럼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움츠러들어 있거나 자신의 미래를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보수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중국의 청년들은 사실 놀라울 정도의 그 충격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저들을 관찰하면서 보면 희망이나 낙관이란 말이에요. 양광이란 말을 외치면서 3년만 고생하면 그게 어느 필드든 자기 필드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어요. 적어도 중국의 청년들에게는 그런 양광의 기질이 있고 그 청년들을 중국 사회는 파링허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소위 이제 386 세대가 자신들의 청년 세대의 그 체험과 다른 이상한 아이들로 이제 포착하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저러하다라는 것보다는 386 세대의 눈에 비친 청년들이 저러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안쓰러움이 하나 있고요. 너네들은 왜 그렇게 패기가 없니?
너네들은 왜 그렇게 엄마 아빠로부터 못 벗어나니? 이런 느낌? 왜냐하면 386 세대는 저는 그 끝물입니다만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자신들의 학력이 부모들의 학력보다 높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세계 안에 있어요. 부모님들이 더 똑똑하고 부모님들이 더 경험이 많고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아빠보다 나아지긴 어려울 수 있고 엄마보다 현명해지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386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그들의 자식들이 움츠러드는 현상이었어요. 그 부모들은 운동을 했건 안 했건 마치 어떤 공기 속에 있으면 그 공기가 이렇게 배어들듯이 그런 흐름 속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20대에 체험했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헌신의 체험 혹은 동경의 체험이 그들의 존재에 어딘가에 새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가령 선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저렇게 이제 흘러갔던 거죠. 저는 저런 문화적인 변동을 진정성이라는 개념과 생존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제 포착을 해왔습니다. 진정성, 8, 90년대 청년 세대의 특징.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진실성이에요. sincere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사회 철학적인 의미의 진정성 개념은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내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루소, 헤르더 이런 사람들이 18세기 경에 근대적인 인간들의 윤리를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착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나 국가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스스로 내면적 성찰을 하면서 뭔가 자기 내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갈 길을 찾아내는 태도가 성장해서 19세기, 20세기에 개인주의화 그리고 개인들의 주권이 확장되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것의 이제 정치적인 귀결점은 1960년대 뉴 레프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 스스로 안에서 찾아내서 그 길을 가는 것에 책임지는 태도. 이걸 이제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시대가 그런 문화를 주요한 문화로 삼고 간 것은 서구의 경우에는 60년대에 이르러서이고 저는 한국의 경우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운동권이 아닌 386 세대가 자신 전 세대들과 다른 종류의 삶의 형식을 저는 발명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왜 짧았냐면 87년 이후에 열린 정치적 해방 공간이 너무 일찍 닫혔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세력이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되는 아이러니가 97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이 사회의 비판 세력인가를 판정하는 일이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좀 비극이에요. 87년과 97년 사이가 한 20년만 됐어도 꽝 터진 87년이 조금 더 생활에 스며드는 시간을 가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97년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시민사회나 노동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역량이 이처럼 급격하게 신자유주의화를 뼛속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조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가장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역량이 최고조화되어 있던 97년에 갑자기 변침을 해서 아이 교육부터 국가 정책까지 신자유주의화로 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모든 사회적 병리 현상들은 97년에 어쩔 수 없었던 그 변침의 결과들이죠. 그런 것들을 겪어왔던 세대의 마음이었던 진정성이 97년이라고 하는 충격을 적응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또 다른 종류의 삶의 태도가 바로 생존주의라고 저는 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생존주의가 시작되다. 생존주의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공존해야죠. 뭐, 같이 잘 살아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세상은 결국은 정글이 맞아. 그리고 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안 다음에 공존인지 뭔지 떠들어야지. 실제로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세상은 정글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치부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곡어법으로 그걸 가려주면서 같이 잘 삽시다라거나 뭐 적어도 국민경제 수준에서 국부가 증진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애둘러 가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부자 되세요. 뭐 대박 나세요. 노골적으로 심지어는 시민단체, NGO들도 서바이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 서바이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서바이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거나 서바이벌이 결국은 우리 인간 유기체의 중요한 임무다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공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반성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와 힘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저항, 그 서바이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고 서바이벌이 최고야. 인생은 정글이야. 약한 애들이 뭐 1년에 대학에서 몇 명 자살하는 게 무슨 문제야. 뭐 미국의 대학에서 자살률이 이래. 이런 식의 말들이 리더들에게 나오고 마음속으로는 또 공감하고 거기 맞아. 그럼 내 아이들은 좀 더 강하게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 얘를 강하게 키울까? 이런 고민을 전부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우리가 가령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생각했던 혹은 꿈꿨던 그 세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지가 묘연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상태를 서바이벌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야만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서바이벌을. 숨겨져야 되고 공존이란 틀 안에서 서바이벌 문제가 해소되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되는데 공존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생존주의, 386 세대의 부모와 그 아이들. 97년 일어났던 일은 적어도 한국의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이 60년대 이후부터 이뤄온 모든 것들이 붕괴하는 듯한 체험과 위기감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86 세대가 97년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문제를 겪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80년대를 빠르게 프래그마틱하게 정리하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이 정말 무섭다. 살아남아야겠다.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실업은 단순히 돈을 못 받거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존재감 전체의 붕괴예요. 미래가 있으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보장돼 있으면 지금 당장 빈곤하거나 좀 프리캐리어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자동차를 굴리고 있다 할지라도 20년이 빚으로 계산되거나 암으로 상상되는 사회. 우리가 텔레비전 켰을 때 나오는 그 위협적인 건강보험 아니면 대출 광고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개죠. 우리의 미래, 암 아니면 빚. 이 암과 빚으로 밖에는 상상되지 않는 미래를 갖고 있을 때는 현실이 비교적 윤택하다 할지라도 행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 원형적 사건이 97년 이후 외환 위기와 그것에 대처했던 한국 사회의 재구조와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도덕적 진정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 그런데 나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과 불화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싸우는 건 엄마예요. 진정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랑 안 싸우거나 숨겨요. 그런데 요사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서울대에 온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꿈을 물어보면 얘들한테는 항상 분화되어 있어요. 엄마나 아빠의 꿈. 능력이 되니까 따라준 거예요.
근데 직 꿈 따로 있어요. 이건 숨긴 거예요. 내고를 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면 이들이 너무 강하니까 옛날처럼 엄마 아빠 몰라. 아무것도 모르잖아 할 용기가 없는 거고 말도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치적 진정성은 도덕적 진정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를 진짜 경청하는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사제 관계에서. 왜냐하면 항의를 하니까. 나를 가로막는 세력들과 아니면 힘들과 싸워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퇴조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적응해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현실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역설적으로 아빠가 20대를 그렇게 보내봐서 아는데 세상이 무섭게 돌아간다. 너는 내가 겪었으니까 겪지 말고 조금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랑과 결합된 생존주의가 각 가정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랑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통치예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생존주의 시대의 청년 문화. 흑인 할렘가에서 나온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폭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성은 힙합 가사가 그 버스가 쓰여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문법이기도 한데요. 내가 얼마나 가난했고 내가 편부스라를 어떻게 극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해서 금리빨 드러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내가 마약에 얼마나 쩌들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왔고 누구를 죽였고 심지어는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이런 서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통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은 그런 힙합, 그 거친 힙합 문화도 어떻게 보면 창조적으로 순화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맥없이 형식과 라임과 랩만을 가져와서 조금 더 젠틀한 힙합을 만드는 거죠. 청년 문화는 이게 길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사실 그 중에서 강력한 힙합 같은 문화 안에도 길들임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바깥이 사실 묘연한 거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긴 자가 살아남는 그런 종류의 경연으로 구성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우리의 TV를 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대만 문화 연구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이 친구의 얼굴이에요. 이제 만화의 얼굴과 여기 얼굴이 굉장히 이제 싱크로가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80년대 만화들 구영탄 같은 까치 그들의 얼굴 표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려운 관상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청년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코가 높게 표상이 되어 있어요. 미생에도 굉장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과 이의 성격과 사회적 상태가 사실 일치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얘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막 머리카락 자체가 이제 쭈뼛쭈뼛 솟아있고요. 그리고 구영탄 반쯤 감겨있는 눈인데 그 반쯤 감겨있는 눈은 초월적 위치에서 오는 거예요. 난 니네보다 한 수 위기 때문에 너네 인간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발가락 하나로 조정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구영탄한테는. 얘는 누구냐면 꿈이 없는 꿈이 서바이벌인 애의 얼굴이에요. 생존주의의 논리. 이 생존을 추구하는 자 혹은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과제인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그 게임의 장에서 본질인 영역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대 시장과 스포츠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켓에서의 경쟁은 마켓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단 말이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는 스포츠는 정의로운 경쟁이 일어난다는 이제 신화가 있는 영역이었어요. 20세기 중반까지의 서구 사회에서 경쟁이란 용어를 사회적 삶에 쓰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요. 교육 영역에서 과연 경쟁이란 용어를 키워드로 삼고 교육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혹은 심지어는 사회적 삶을 경쟁으로 본다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시장이나 스포츠 영역에서 경쟁하고 나머지에는 경쟁 없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폭파되면서 사회적 삶과 공적인 영역과 의료 영역과 비경제적 영역이 경쟁의 키워드로 포섭이 되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행위자들은 휴식 없는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게 글로벌리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시장 원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한 국민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됐던 우리의 과제였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대재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체가 경쟁자로 자기를 존재매김한다는 거는 삶 전체를 끝없는 스포츠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스포츠예요. 시험 끝나면 뭐가 있고 이거 끝나면 뭐가 있고 이거 끝나면 뭐가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 이는 자기의 자아를 뭐로 판단하게 되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냐면 논리적으로 자본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사실은 이 과정을 도와주는 책들이에요. 친구의 숫자가 몇 명 있느냐. 내 자원이 아니라 내 삶이죠, 그냥. 그런데 우정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당신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정의 영역, 이런 영역들을 자본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다도 자본이 돼요. 모든 게 자본이 돼요. 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자아는 뭐가 되냐면 많은 자본들을 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왜 병리적일 수밖에 없냐면 이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소서 이런 게 뭡니까? 자기의 활동을 자본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을 돕는 행위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라면 기록돼서도 안 되고 기억돼서도 안 되고 의미부여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모아서 자기의 경력으로 삼게 만들면 남을 돕거나 공익을 위하는 대가 없는 행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대가 없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존주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완성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무기이자 체화된 자본의 총체로서의 자아로 구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혹은 보는 사회는 그래서 경기장이 되는 거죠. 경기장. 저 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수월성이에요. 퍼포먼스. 그 수월성은 총체적인 거예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감성, 지능, 통찰력, 상상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전부 경쟁적 자본으로 전환시켜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생존주의, 서바이벌의 의미.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존하는 거예요. 잔존. 임시적인 용어예요. 얘들이 난 서바이벌 했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배제되지 않았어라는 얘기예요. 이번 게임에서는 배제 안 됐어. 근데 앞에 게임이 또 있어. 그래서 암울한 거죠. 우울한 거죠. 벗어나서 갈 수 있는 어떤 해방구가 없고 이번 서바이벌, 다음 서바이벌들이 앞으로 중첩된 것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서바이벌의 외부는 그들에게 죽음이에요. 얘들 마음속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꿈은 뭐 큰 작가가 되겠어요도 아니고요. 돈을 벌겠어요도 아니에요. 그냥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새로운 진정성과 이제 결합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면 좀 속물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진정성의 연애주의자가 있다면 한쪽에는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던데. 그냥 좀 조건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바이벌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 서바이벌 안에서 자기 진심과 자기의 내적인 대화가 뽑아져 나오는 그 유형이 쉽게 분리가 안 됩니다. 열정 노동? 열정 페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진정성마저 동원하지 않으면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유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97년 이후에 지금 현 사회에서 심각하게 체험을 하고 있고 모두가 병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경쟁의 상상계는 저는 감히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광기이자 질병의 상태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병들어 있고 거기에 예외가 대단히 드물다. 경쟁의 시대. 부모의 역할은? 내가 내일 죽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 내 아이가 살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쟤한테 줄 수 있는 10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 10개의 문장 중에 제가 상상컨대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에게 죽음이나 질병이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오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일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생존주의가 서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존주의를 정말 연구하려면 저는 한국의 20세기의 모성 혹은 부성은 조금 비겁하기 때문에 피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근데 진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은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라는 위치가 대단히 어렵고 흥미로운 위치이고요. 생존해야 되는 존재로서 이 정글 같은 컴퍼티션의 세상에 내가 낳아놓은 자, 그게 우리의 아이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저 생존주의를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길들여 갈 것이며 저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다른 가치들로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국 사회가 해야 되고 그 고민에 가장 리얼한 지점들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물으러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이제 물으러 나와서 저보다 다들 고수이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